노점상 딸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드릴 순 없죠. 당장 파혼합시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물잔을 집어들더니 신부 어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30년을 좌판에서 딸 키운 어머니의 얼굴 위로 찬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예비 사돈은 몰랐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낡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낮 12시 서울 한남동의 한 정식집이었습니다. 예약석 안쪽 방문이 열리자 박순덕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깨끗하게 다린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차림이었죠. 시장 좌판에서 30년을 보낸 손은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거칠었고 손톱 사이에 밴 양념 자국은 아침에 솔로 박박 문질러도 다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딸의 상견례라 전날 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신경 써가며 한껏 차려입은 겁니다. 맞은편에는 이미 한정숙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일부러 테이블 위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매니큐어 칠한 손톱을 다듬는 중이었어요. 가게 3개를 운영한다는 자부심이 어깨에서부터 드러나는 여자였죠. 순덕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자 정숙은 고개를 살짝 까딱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시선이 순덕의 블라우스 깃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머, 오늘 상견례 맞으시죠? 그 옷이 제일 좋은 거예요. 첫 마디부터 칼날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딸아이가 늘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대꾸 없이 콧바람을 내쉬더니 순덕이 내민 보자기를 힐끗 봤습니다. 순덕이 정성스럽게 쌓은 예단이었죠. 전날 밤 몇 번이나 다시 싸고 풀기를 반복한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자 안에는 한과 세트와 정갈하게 접은 한복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 단골집 문이 열리기도 전에 가서 고른 것들이에요. 순덕의 눈가에 기대가 어렸지만 정숙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정숙은 한과 상자를 손가락 하나로 밀어내며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한복 원단을 집어들더니 형광등 아래 비춰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예단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 바자회에서도 이것보단 나은 걸 내놓던데. 순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복 원단도 이거 시장표 아니에요. 우리 태웅이가 무슨 팔자에 이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앉은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죠. 아직 시어머니도 아닌데 벌써 대꾸를 하네. 그쪽 집안 교육이 그 모양이니 예단도 그 모양이지. 서연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만 순덕이 딸의 무릎을 꾹 눌렀습니다. 태웅이 식은땀을 흘리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좋은 자리니까 그만하시죠. 정숙은 아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만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태웅은 고개를 떨구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어머니 앞에서는 30살 직장인이 아니라 10살짜리 아이로 돌아가는 남자였어요. 서연이 태웅을 바라보는 눈빛에 실망이 스쳤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정숙이 다시 순덕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뉴판을 넘기면서도 순덕의 거친 손과 소박한 옷차림을 번갈아 후쳤어요.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이 위아래를 살피는 시선이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종업원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틈에 복도 너머 창가 테이블이 살짝 보였는데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혼밥하러 온 동네 아저씨 정도로 보였을 뿐이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새벽마다 좌판을 펴고 밤이면 딸의 숙제를 봐주던 날들이요. 그 세월이 부끄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죠. 사돈어른, 변변치 못한 건 맞지만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입술을 비죽거리며 뭔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무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분위기가 네 사람 사이에 가득 깔렸어요. 음식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하자 정숙이 젓가락을 들며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돈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세요? 카페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순덕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 서연이 먼저 입을 열려는 걸 눈짓으로 막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좌판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하고 순대를 팔아요. 순간 정숙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입에 넣으려던 잡채를 도로 접시에 내려놓더니 순덕을 천천히 올려다봤죠.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발견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정숙의 입꼬리가 비틀리더니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점상이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신다고요. 정숙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되풀이할 때마다 목소리에 경멸이 한 겹씩 쌓였죠. 서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어요. 태웅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떡볶이 냄새 나는 집안에서 우리 며느리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슨 낯으로 다녀요. 정숙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실망이 아니라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노점상 딸과 결혼하겠다고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라는 표정이었죠. 우리 태웅이가 대기업 과장이에요. 저도 카페를 3개나 운영하는 사업가고. 근데 사돈이 시장 노점상이라니 이건 지방격이 안 맞아요.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좌판 앞에서 온갖 비바람을 맞으며 키워낸 자존심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딸이 더 힘들어질 거란 걸 알았기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치마주름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웅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에 다시 입을 닫았죠. 서연이 태웅을 돌아봤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지만 태웅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뭔가가 꺼졌어요. 정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어요. 이건 500만 원이에요. 파혼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죠.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봉투를 바라봤어요. 30년을 새벽마다 일어나 좌판을 펴던 손이 500만 원짜리 봉투 앞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태웅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죠. 어머님,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직업이 노점상이면 사람도 아닌 겁니까? 정숙은 피식 비웃으며 서연에게도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노점상 딸이 대기업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요. 핏줄은 못 속이는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죠. 정숙의 손이 움직이더니
잔 속의 물이 순덕의 얼굴 위로 그대로 쏟아졌어요. 차가운 물이 순덕의 이마를 타고 블라우스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부터 공들여 다린 흰 블라우스가 축축하게 젖어갔죠. 순덕은 눈도 감지 않았어요. 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비바람 속에서 버텨온 사람은 물 한 잔쯤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식당 방문 너머 복도에서 누군가의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점퍼의 중년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죠. 방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수건 하나 건네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한과 상자 위로도 물방울이 튀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30년 인생을 담아 준비한 예단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서연이 냅킨을 집어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서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닦아내는데 어머니의 주름 하나하나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새벽마다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생긴 주름이었죠. 순덕이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젖은 얼굴로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빛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수건으로 자기 손에 튄 물기를 닦고 있었어요. 마치 길에서 지나가다 물이 튄 정도의 일이라는 태도였죠. 서연이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사람한테 물을 끼얹는 게 어디서 배운 예절입니까? 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식 웃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절을 따지려면 집안격부터 맞춰오세요. 노점상 딸이 예절 타령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종업원이 추가 반찬을 들고 들어왔는데 안쪽 상황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순덕의 젖은 얼굴과 바닥에 떨어진 물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마른 수건을 가져다 드릴까요? 정숙이 종업원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쓸데없는 참견 말고 음식이나 빨리빨리 갖다 놔요. 여기 반찬 가짓수가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종업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투박한 손에 깨끗한 물수건을 들고 있었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순덕 앞에 물수건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순덕이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순덕은 작게 목례하며 물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정숙이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했어요.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차림을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여긴 개인실인데 아무나 들어오면 어떡해요. 나가세요. 남자는 정숙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정숙을 보는 눈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지만 그걸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남자는 순덕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은 그저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남자가 복도 끝에서 다시 전화기를 꺼내드는 건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남자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이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블라우스 깃을 닦아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웅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태웅을 돌아봤지만 태웅은 시선을 피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또 한 조각의 기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메뉴판을 다시 펼쳤어요. 그러더니 순덕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00만 원이면 노점상 석 달치 매출은 되잖아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순덕은 물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젖은 눈으로 정숙을 마주보더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노점상 주제에 자기에게 훈수를 두다니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숙이 뭔가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태웅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웅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묘하게 굳었어요. 회사 번호였거든요. 토요일 낮에 회사에서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전화는 나중에 받아.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중이잖아. 정숙이 짜증스럽게 내뱉었지만 태웅의 전화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서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순덕의 떡볶이 좌판이 있던 남대문 시장 골목도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도 순덕은 새벽 5시부터 좌판을 펴고 있었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떡볶이 국물을 저으면 장갑 사이로 찬 바람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시장 골목에 눈이 쌓여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좌판 앞을 지나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낡은 패딩에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였죠. 패딩 솜이 빠져서 군데군데 납작해진 게 한눈에도 오래 입은 옷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귀찮다는 듯 눈길만 주고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노숙자인 줄 알고 코를 찡긋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달랐죠.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해 좌판 의자에 앉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데가 나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간신히 들어 순덕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다는 걸 순덕은 한눈에 알아챘죠. 20년 넘게 시장에서 사람을 봐온 눈이었거든요. 순덕은 곧바로 떡볶이 한 그릇과 순대 한 접시를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따뜻한 보리차까지 꺼내 건넸어요. 옆가게 주인이 혀를 차며 한마디 했습니다. 순덕아, 또 그러다 미치겠다. 장사를 하는 거야, 무료 봉사를 하는 거야. 순덕은 그 말에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우리 엄마도 살아계셨으면 이 나이쯤 됐을 거예요. 남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라 생각하면 되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짚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야.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직 있었구나. 순덕은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 부축해서 근처 약국까지 데려갔죠.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약값까지 대신 내줬어요. 12,000원이었는데 그날 순덕의 호주머니에 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도 살아계셨으면 이 나이쯤 됐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아가야, 이름이 뭐니? 꼭 알고 싶구나. 할머니가 돌아서며 물었어요. 순덕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됐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시장에 오시면 떡볶이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어요.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반드시 갚을게, 아가야. 할머니는 나지막하게 말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뒤돌아보며 순덕의 좌판을 몇 번이나 바라봤지만 순덕은 이미 다른 손님을 맡고 있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순덕은 알 리가 없었죠. 그저 추운 날 배고픈 어르신에게 밥 한 끼 대접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태웅의 전화가 3번째 울리고 있었어요. 정숙이 눈을 부라렸지만 태웅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태웅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태웅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뭔데 그래? 토요일에 무슨 전화야? 태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더니 멍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태웅의 얼굴을 살폈어요. 태웅의 창백해진 얼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이 전화를 받고 돌아온 뒤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지만 정숙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들의 안색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죠. 정숙의 관심은 오직 순덕을 더 몰아세우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음식이 추가로 들어오자 정숙은 반찬 하나를 집어들더니 코앞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어요. 코를 찡긋하더니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렸습니다. 이것도 시장 반찬 수준이네. 여기 한정식집 맞아요.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정숙은 막무가내였어요. 반찬 접시를 밀어내더니 종업원의 앞치마에 국물이 튀었습니다. 흰 앞치마 위로 갈색 양념 자국이 번졌어요. 종업원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꾹 참고 접시를 치웠습니다. 순덕의 눈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20년 전 자기도 백화점 식당에서 알바하다 비슷한 꼴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순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종업원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음식 만든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정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순덕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남 걱정할 처지예요. 노점상이 고급 한정식집에서 예의를 가르치려 드니 꼴이 볼만하네요. 서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정숙을 마주봤어요.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전부 녹음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전혀 겁먹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서연을 더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죠. 녹음해서 뭐 할 건데요? 노점상 딸이 변호사라도 쓸 돈이 있어요. 그 말에 방안이 찢어질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손이 보였습니다. 양념 자국이 뱅거친 손이었죠. 30년을 떡볶이 좌판에서 보낸 손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부끄러운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어머니가 30년을 새벽잠도 못 자고 키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순덕은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젖은 블라우스 소매로 눈가를 훔쳤어요. 정숙은 그래도 부족했는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소리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순덕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각도가 그 자체로 모욕이었죠. 좋게 말할 때 500만 원 가져가세요. 다음에는 이런 제안도 없을 거예요. 꼴값 떨지 말고 딸이나 잘 타일러요. 정숙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태웅을 불렀습니다. 태웅은 서연을 한번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저러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태웅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 입장을 말하는 거야. 태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따라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30살 남자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이어 낡은 점퍼의 중년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까 물수건을 건넸던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 직원들처럼요. 정숙은 양복 남자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태웅이었습니다. 태웅의 눈이 점퍼 차림의 남자를 알아보는 순간 크게 벌어졌어요.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질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낡은 점퍼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양옆으로 섰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훈련된 사람들 특유의 절도가 느껴졌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예요? 아까 그 점퍼 아저씨잖아요. 여긴 개인실이라고 했을 텐데 또 들어오면 어떡해요? 남자는 정숙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시선이 순덕에게 향했어요. 순덕의 젖은 블라우스와 붉어진 눈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블라우스에서 물이 아직도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남자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양복 남자들도 순덕의 상태를 보더니 표정이 험해졌어요. 남자가 순덕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순덕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봤어요. 낯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 게 의아했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물수건도 감사했어요. 남자는 순덕의 말에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꾹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에요. 볼 일 없으면 빠져요. 여긴 우리 자리라고요. 양복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점퍼 차림의 남자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이요. 남자는 정숙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순덕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이었죠.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하나, 둘, 셋. 정확히 3번이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평범한 승용차에서는 나지 않는 소리였죠. 창문 너머로 식당 주차장이 보였는데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차 한 대 가격이 억 단위는 될 것 같은 외제차들이었어요. 종업원이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기 손님, 밖에서 이쪽 분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기를 찾는 건가 싶었지만 종업원의 시선은 정숙이 아니라 점퍼 차림의 남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종업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나갔습니다. 종업원의 태도가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공손함을 넘어 경외에 가까운 태도였죠.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왔어요. 딱딱하고 바닥을 찍는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고든 자세로 점퍼 남자 뒤에 도열했어요. 좁은 개인실이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태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분 아까 전화 온 거랑 관계 있는 분이에요. 제발 조용히 하세요. 정숙이 태웅을 돌아봤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뭔데 그래? 누구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 태웅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퍼 남자의 뒤에 선 수행원 중 하나가 태웅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아는 사이라는 뜻이었죠. 태웅이 다니는 회사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숙은 아들의 반응을 보며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곧 허세를 되찾았어요. 양복 남자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든 간에 남의 상견례에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볼 일 있으면 밖에서 기다리세요.
점퍼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복 남자들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자리를 만들었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덕만이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젖은 블라우스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점퍼 차림의 남자가 순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지막했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어요. 혹시 3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시던 분 맞으시죠?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판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점퍼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고무신을 신고 낡은 패딩을 입은 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3년 전 시장에서 쓰러졌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3년 전 겨울 시장에서 쓰러지셨을 때 선생님이 떡볶이와 약값까지 내주셨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며 은인을 꼭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순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쓰러진 할머니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약값 12,000원을 낸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찾아와 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때 좀 더 챙겨드린 걸 그랬어요. 순덕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보다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먼저 가슴에 꽂힌 거예요. 김도연의 눈시울이 더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3년 전 그날의 그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죠. 서연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도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진 할머니에게 밥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서연은 고작 12,000원에 뭘 그러냐고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행원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정숙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도연 회장님이십니다. 한영그룹 회장이시죠?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영그룹이라면 태웅이 다니는 회사의 모기업이었어요. 재계 순위 15위 안에 드는 대기업 그룹이었죠.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치질 않았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찻잔을 들던 그 남자가 한영그룹 회장이라는 말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태웅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회사 회장이 바로 앞에 있고 그 회장이 어머니의 갑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김도연이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어요. 따뜻함은 사라지고 서늘한 차가움만 남아 있었죠. 30분 전에 물수건을 건네며 보여줬던 온기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한정숙 씨라고 했죠. 카페를 3곳이나 운영하시는 사업가라고 자부하셨는데 혹시 그 카페들이 어느 건물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 카페가 왜 갑자기 화제에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왜요? 김도연이 수행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숙의 카페 3곳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3 건물 모두 건물주 이름 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은 한영자산관리 주식회사였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 짚었어요. 여기 강남점, 서초점, 송파점 3곳 모두 우리 회사 건물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시는 곳이죠. 정숙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자산관리면 지금 눈앞에 앉은 남자의 회사였어요. 자기가 매달 월세를 내는 건물 3곳이 전부 이 사람 소유였던 겁니다.
카페 3개가 전부인 정숙에게 건물주가 누구인지는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죠. 정숙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서였어요. 새 건물 모두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정숙에게는 카페 3곳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혼 후 퇴직금을 몽땅 털어 차린 가게들이었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갈 판이었어요. 정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아까까지 순덕을 내려다보며 노점상 타령을 하던 그 입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카페가 없어지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김도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정숙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노점상 좌판 하나로 딸을 키운 사람한테 500만 원을 던지면서 꼴값 떨지 말라고 한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까? 정숙은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옆으로 나뒹굴었어요. 아까 순덕에게 끼얹었던 물처럼 눈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누구도 수건을 건네지 않았죠. 30분 전 순덕이 물을 맞았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같은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태웅은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리는 광경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물을 맞았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지금 자기 어머니가 무릎을 꿇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 남자의 한계였죠. 김도연이 순덕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늘했던 눈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으니 살만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선생님 덕분에 하실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12,000원짜리 약값과 떡볶이 한 그릇이 3년 뒤 이런 자리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도연이 수행원에게 눈짓하자 수행원이 명함 한 장을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순덕은 두 손을 모으며 나직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일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시장에서 그 당연한 걸 한 사람은 선생님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태웅을 바라봤어요. 태웅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태웅 씨, 오늘 일을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 내 어머니가 저런 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을 못하겠어. 태웅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입에서 나온 건 변명이었죠.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음에는 꼭 내가 나서서 말릴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정숙이 고개를 들며 태웅에게 소리쳤습니다. 태웅아, 무릎이라도 꿇어. 결혼 깨지면 너도 끝이야.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정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더 이상 다음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젖은 블라우스를 가지런히 여미고 김도연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거칠고 양념 자국이 밴 손이었지만 서연은 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두 모녀가 방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김도연이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바닥에 엎드린 정숙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지만 모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순덕의 어깨 위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시장 좌판에서 30년을 버틴 손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비록 거칠고 양념 자국이 배어 있을지언정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라는 걸 오늘 모든 사람이 알게 됐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